안녕하세요. 2024년 대비 박성선 전공음악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설에 앞서서 먼저 기출 해설 강의의 목적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같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출문제를 해설을 하겠는데요. 여기가 우리의 본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난이도와 예상 커트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해설의 목적 먼저 살펴보면요. 제가 임용 강의를 시작한 지가 아까 24년 대비라고 했는데 1999년부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20세기부터입니다. 그래서 20세기부터 지금 약 25년간 강의를 하면서 2024년이네요. 올해 대비가. 자, 기출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출 해설을 해드려요. 그래서 기출 해설 강의도 따로 올킬 기출 해설집이라고 기출 해설 강의를 책도 출판을 했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출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결국 시험을 보셔야 하는 것은 기출 시험입니다. 그쵸? 그거의 히스토리를 살펴보는 것은 결국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온다.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하시죠?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기출 해설을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면서 기출 해설을 매해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를 읽고 먼저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를 읽고 분석하는 방법, 문제를 봤는데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를 해석을 잘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본인이 어느 단계에서 실패했는지, 자, 단계를 우리가 문제 파악의 단계가 있고 인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단서 유추와 적용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모의고사 끝날 때 선생님들한테 시험 볼 때 잘 모르면 그 지문을 또는 제시된 악보를 천천히 쳐다봐라.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무언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시험 끝나고 바로 연락이 왔어요. 이번 문제에서는 그 산예를 쓰는 그 문제가 있었죠. 북청사자놀이. 근데 그 북청사자놀음에서 이게 어느 문헌이냐. 근데 거기 나와 있어요. 물론 한자로 나와 있긴 하지만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거기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단서 유추 그리고 요 적용 단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출제자들은 사실은 굉장히 친절하게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그 자료 안에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험 문제에서 이미 답을 줘요. 그러니까 많은 힌트를 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힌트만 잘 찾아도 문제를 푸는데 그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상황은 굉장히 그 긴장 상태이고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고 꼭 시험을 보고 나오면 보이죠. 자, 그리고 요 인출 단계 이거는 이제 좀 약간의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 외우는 거에다가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게 공부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잘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원하는 답에 접근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출 해설을 하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수업에서도 그 문제를 단순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에 그치면
어, 거의 다 가놓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 중에 하나는 그 무엇을 묻기 위한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뭔가 꼬아서 생각하거나 본인의 의도대로 약간 왜곡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이 검토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기출문제와 이 기출문제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좀 살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기출문제 유사문항이 그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와 올해 문제가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정말 그냥 똑같은 것들 위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알면 이걸 풀 수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적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기출문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왜 겹쳐서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거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수업 중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좀 살펴드리려고 해요. 이번에 문제를 푸시면서 소름이 돋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시험 끝나고 나서 연락도 많이 받았습니다. 파이널 콕콕에서 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파이널 콕콕은 제가 모의고사반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파이널 콕콕 마지막에서 제가 찍어드린 게 나았다기보다는 1년 내내 중요하다고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린 거기 때문에 그걸 보셨을 때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고 가셔서 그냥 거기서 나온 것처럼 보일 뿐 사실은 1년 동안 계속 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뭘로? 지금은 이제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요거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 기출 해설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은 전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도 자기를 알고 그 다음에 시험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아이디어, 그런 생각들,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한 부분에 좀 어떤 영감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다들 내가 이번에 시험이 내 생각만큼 잘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사실은 많이 받아요. 제가 상담하면 이 시험이 과연 되는 시험인가요? 물론 되는 분들이 다 있으니까 되는 시험은 맞습니다. 근데 해낼 수 있는 분량인지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구조화가 안 되면 사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지식이 너무너무 산발적으로 퍼져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아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체 구간이 있어요. 이 정체 구간은 사실은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뭐 어느 정도 반타작 정도에서 머물러 계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머물러 계신 분들인 50점에서 60점대 공부를 좀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데 사실 최근 한 3년 정도의 그 1차 커트라인을 보시면 이거보다는 높아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당연히 이거보다는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커트라인 언저리에서 잘 넘어가지를 않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이런 분들이 남긴 어, 재작년에 이 시험 후기 중에서 똑같아요. 이분도 60점 정도가 맞으셨다는 건 지금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공 점수는 한 45점, 만약에 교육학 15점 정도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요 정도 점수에서 머물러 계신 분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2년을 공부하셨는데 여전히 그랬다는 것은 그거는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남긴 이제 이거 제가 링크에다가 아래에 댓글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이 남겨주신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21년 대비 시험에서 25점 정도가 올랐는데 이때 뭘 다르게 했는가에 대한 두 가지 큰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에는 기출문제를 잘 안 봤다. 근데 전 기출문제를 너무 강조하니까 기출문제를 거의 이렇게 히스토리를 머리에 거기다 넣고 가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올해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는데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그냥 하나하나 낱낱이 보는 거는 이거는 시간상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나 종류가 많고요. 중학교 교과서가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하면 사실 50여 종이 훨씬 넘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하나 다 본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파이널 콕콕 때 교과서를 다 정리를 해드리고 따로 교과서 반을 상반기에서 해요. 그러니까 상반기에서 교과서 반을 하니까 그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고 심지어는 하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조차 잘 모르셔서 제가 교과서 문제풀이반을 했어요. 그러면 교과서에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있는 걸 내가 다 몰랐구나 이거를 깨달은 다음에 공부를 하셔서 마지막 파이널 콕콕에서 역시 교과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나왔다고 선생님들은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은 파이널 콕콕에서 다 나온 게 아니라 교과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 지나간 것들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한지는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번 올해 이제 특히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이 문제가 겹쳐서 나왔었다. 마지막에 했던 부분들에서 또는 1년 동안 한 부분들에서 많이 겹쳐서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신 거는 2022 교육과정과 어느 정도 얼만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이 부분에서 교과서 중에 어떤 내용을 중요하게 다루어 드려야 2022 교육과정에 적합한 그거가 적용된 문제 유형을 잘 풀 수 있을까를 많이 고려해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포인트를 잠깐 또 찍어드리면 기출문제와 교과서 결국 이거에 따라서 이 선생님은 이제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물론 이 사이에는 뭔가 구조화된 지식이 아니었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지식을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구조화가 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선생님의 여기 지금 완벽주의 주의하셨는데 이분은 합격 수기 자체가 완벽주의를 얼만큼 지향하는지 보여주시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공부하셨을 선생님이 이렇게까지밖에 점수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거는 시험에 대한 적절한 어떤 대비를 하지 못하셨다는 게 아닐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이시려면 이 기출문제와 요 교과서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보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지금에 하는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점수로 연결이 안 되는 거에 답답함은 사실은 굉장히 그거는 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에는 이분도 20점 이상 올랐다고 바로 시험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월요일에 제가 이 문자를 받았는데요. 1년 동안 쭉 같이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점수가 정말 정말 낮았던 분이거든요. 근데 70점대 초반 정도까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아슬아슬하다라고 얘기를 쓰셨는데요. 이건 아슬아슬한 점수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채점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 예상 답안지라고 해서 제가 이 채점이 정확하게 된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같이 합의된 선생님들 사이에서 합의된 그러한 답안지 가지고 채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그 기출 해설을 통해서 최대한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상 답안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최종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는 사실은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께 좀 더 타당한 설득력 있는 그 설명을 드리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라면 꼼꼼하게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차 반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2차 준비하고 계신데 만약에 지금 이 기출 강의를 듣는 게 2차 준비하는데 점수를 채점해봤더니 너무 사이가 떨어진다. 그럴 것 같으시면 좀 나중에 들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2차는 최대한 열심히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일단 빨리 내 문제를 그리고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좀 문제를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대비할지 미리 생각해 보시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거를 들으시면서 많은 그 아이디어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를 잠깐 살펴볼게요. 영역별 평가 내용 요소라고 하는 부분, 이거를 선생님들이 굉장히 강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시험에 출제자들이 뭘 가지고 가서 출제를 하느냐, 각 영역별로 뭐뭐뭐를 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약점이 되는 부분들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분석에서 관련 문항으로 좀 제시해드릴 부분은 상반기 모의고사 반인데요. 요거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4회에 모의고사 반을 했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재수 이상이신 분들의 상반기에 계속 스스로를 체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나왔다는 건 그냥 중요한 게 계속 겹쳐서 나왔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7, 8, 9월 문제풀이 반은 섹션별로 문제를 정리해드리는 반이죠. 여기에서도 세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뭐 거의 빠짐없이 다 다루어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에서 11월에 봤던 6월 모의고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 주,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시험을 다 내고 나서 마지막 주 한 주 정도는 제가 그 파이널 코콕이라고 해서 각 서양음악, 그 다음에 국악, 그 다음에 교육론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문항을 해드리는데요. 그 정리문항과 그 다음에 각 파트별 정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최종 정리해서 다 찍은 게 나온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계속 그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는 문제로 다루어 드린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 너무 많아질까봐 제가 상반기에 다루었던 내용들은 그냥 거의 다 빼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기출 해설, 이거는 기출의 중요성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유사한 부분들만 뽑았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한 문항당 적어도 4~5번 이상은 반복해서 상반기부터 문제를 다루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방식이 이렇게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우리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전격종지를 가지고 핵심 이론을 하잖아요. 이때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다룹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를 완전히 숙지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걸 한번 보고 다 알 수 있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요때 기출 해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한꺼번에 1, 2월 달에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3, 4월에는 교육론, 그 다음에 교과서 분석이 같이 가죠. 그리고 교육론 심화, 보통 요거는 제가 마인드맵을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5, 6월에도 역시 교과서 분석을 여기는 서양음악을 했으면 여기는 국악을 해드리고 역시 심화 내용으로 국악, 서양음악을 각각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 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모의고사 하고 마지막 파이널 콕콕으로 정리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여기 중심으로 했지만 이 내용은 여기에서 안 하면 이 내용을 바로 보고 이해하거나 그 다음에 암기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내용을 제가 다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만 주로 다루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여기 기출 해설과 이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은 해드립니다만은 유사한 그 관계 문항들을 가지고 이 개념이 어디서 왔고 어떤 부분으로 어떤 부분을 묻고 싶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드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모든 교재, 제 전격종지와 올킬 기출 해설과 모든 책은 다 이 문제가 어떻게 낼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 내용 요소, 평가 영역에 대한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이 영역, 내용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교과 교육론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음악 교육 철학과 교육과정, 올해는 교육과정 문항이 2문항이 나왔고요. 이 2문항 다 파이널 콕콕이랑 똑같이 나왔죠. 그 다음에 교육 심리, 이번에는 교육 심리 파트도 좀 다루어졌고, 교수법, 그 다음에 평가, 요것도 역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나와서 사실 요 부분들은 완전히 똑같이 나왔고요. 여기 부분도 보시면 사실은 모든 영역이 거의 똑같은 유사 문항들을 다 다루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성법과 통론 파트가 굉장히 많이 다루어졌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히 화성법이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화성과 그 음악의 어떤 해석과 관련된, 그래서 전체적인 통론 수준, 통론과 그 다음에 음악 이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올해는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응계적 화음에 대한 것도 다루어졌고요. 그쵸? 중력화음인데 어떤 음을 고쳐라. 그러니까 화성법 문제가 난이도가 있게 나온 거는 전혀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난이도는 중간 정도를 유지하면서 문제가 나왔고요. 중간 또는 조금 쉽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종지법이라든가 비화성음이라든가 이걸 다 베이스로 하고 전조에 대한 부분 언제나 나오죠. 그리고 화음에 대한 성격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대입법은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닥 많이 다뤄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음악 형식론 파트를 살펴보시면 악곡의 분석적인 부분 그리고 양식적인 부분들, 연주 형태적인 부분들 다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선율 창작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선율 창작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은 분석으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메나리토리로 문제가 다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서양음악사 파트가 별로 안 딴 때보다는 조금 덜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역시 인물사라고 하는 부분들, 그쵸? 여기 작곡가들에 대한 거, 그리고 작품에 대한 거 역시 다루어졌고, 시대의 양식, 이것도 이런 화성법 처럼 나왔지만 약간 이제 같이 이렇게 음악 이론과 엮어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물론 다양한 시대들이 다루어지기는 했는데 다른 해보다는 조금 서양음악사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악 파트로 넘어가면 항상 나오는 게 이런 구조적인 이해에 대한 거, 그리고 식임새 조에 대한 거 언제나 나오고 연주 형태도 언제나 나오죠. 그래서 그리고 악기에 대한 부분도 역시 올해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연팀김이라든가 그 악기 어떻게 조율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뭐 문제풀이반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악기 파트를 선생님들이 하도 어려워하셔서 정말 자세하게 다루어 드렸는데 그 다루어 드렸던 부분들 역시 다 다루어졌고 시험에서 그 다음에 국악 실기 부분에서는 이렇게 성악기악 그 다음에 지휘 파트에서는 해석 능력이 주로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박자 적기나 음악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역시 음악 이론의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다루었고, 그 다음에 국악 파트에서 한국음악사 같은 경우는 보통 교류사, 인물사, 양식사 이런 식으로 다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장구반주법 언제나 나오는데 이 사설의 붙임새에 대한 부분 언제나 강조해드렸잖아요. 역시 올해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의 새에 대한 거 올해 문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장단의 새에 대한 거 역시 이거는 뭐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틀릴 일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 다 나왔죠. 그리고 피아노 반주법에 대한 부분은 사실 피아노 반주법은 화성과 연계해서 반주에 대한 부분이 이런 코드네임이나 화성 진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지금 하나도 빠짐없이 이 안에서 다 다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영역별로 다 하나하나 거기다가 제가 정리를 해드리지는 않았고요. 일단 여기서 이걸 보시고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 안 하고 공부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공부를 하실 때는 이런 어떤 체계에 맞춰서 구조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 대비 기출 해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첫 번째 1번 문제이죠. 김 교사가 22 교육과정 창작 영역, 자, 창작 영역 나올 거라고 했는데 역시 나왔네요. 왜냐면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이 창작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 대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면 가장 1순위로 창작 영역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자, 요 문제 어떤 걸 다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근데 일단 여기서 보시면 이 교육과정 내에서 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못하는 거 범주를 2가지 쓰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 이 목적어입니다. 이 목적어, 그러니까 범주라고 하는 거에 호응 관계가 맞아야 돼요. 답이. 그러면 교육과정 체계에서의 범주가 뭔지는 알고 계셨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내용 체계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범주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지? 이 다룬 내용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다양한 장르의 특성을 알고 음악 요소를 바꾸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 그러면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악 요소를 바꾼대요.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이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도 다양한 형식의 음악을 만든대요. 그 다음에 창작한 음악을 기보한대요. 여기 기보의 원리를 이해해서. 그 다음에 간단한 음악을 완성한대요. 그리고 음악을 만든대요. 그러면 창작 영역에서 지금 이제 다 뒤에는 만든다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고, 앞에는 형식과 구조를 이해하거나 소프트웨어의 종류를 아는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지금 요 부분들은 여기 장르의 특성, 음악 요소,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 기보의 원리, 형식 구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종류,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의 내용을 일단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하기 전에, 이거 이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모의고사 파이널 코콕 1번 문항이었어요. 가나다와 관련해서 창작 영역의 지도 내용을 적절한 거. 선생님, 저는 창작이 어려워요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사가 대조를 살려서 변형해보는 활동을 하는데,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선율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러면 변형해보는 활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순차 진행이니까 여기는 도약을, 그리고 비선율은 도약 진행을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가요의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다 쓰려고 하는데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면, 자, 여기 범주를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지시기의 범주에서 지금 간단한 형식의 음악, 그 다음에 지도 내용 요소, 그럼 여기에 들어갈 것,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기보법, 음악의 특징, 간단한 형식, 음악 요소, 지금 다 옆에 여기 핑크색으로,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해드렸군요. 연두색으로 표시해드린 요 부분의 내용들인 거죠. 그 다음에 적용해서 창작하고 변형해서 만드는 부분들은 여기, 이거는 과정 기능으로 범주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주도적인 태도와, 그 다음에는 요건 가치 태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래서 요 내용 요소랑 이거 두 개를 연결시켜 보는 문제를 마지막 문제로 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드렸냐면, 이것도 파이널 코콕인데요. 여기 핵심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의 범위, 절차적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내용을 뭐라고 하느냐, 범주를. 그래서 요거는 문제풀이반에서 이렇게 해설을 해드렸어요. 영역별 내용 체계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 세 범주별 내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 지시기에는 뭐가 들어가고, 과정 기능에는 뭐가 들어가고, 가치 태도에는 뭐가 들어가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 얘기를 물어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거 두 개를 물어본 거죠. 이거를 주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답은 뭐가 됐습니까? 네. 지식위에 해당하는 게 아까 연두색 섹션, 그 다음에 과정 기능에 해당하는 게 파란색 섹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가 아마도 1점씩 채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다 풀어봤다면, 파이널 코콕에서 요 문항 풀어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에서도 요걸 풀어봤고, 그 다음에 이것도 파이널 코콕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요것도 문제를 드렸었고, 요것도 문제를 드렸고, 요것도 문제를 다 따로따로 다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구분은 요소와 여기는 이렇게 범주,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연계시킬 수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결국 물어본 목적어, 최종 목적어가 뭐냐? 범주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답을 바로 쓰실 수 있으셔야 하는 거죠. 2022 교육과정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제가 상반기에 해드리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일 거고, 그게 요 내용 체계일 것이다 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역시 중요한 부분을 잘 출제자들이 잘 문제를 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출제자들이 잘 냈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출제자들이 중요한 것부터 크게 바뀐 것부터 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 본 거죠. 자, 두 번째 문항 들어가겠습니다. 코렐리의 바이올린 소나타 악보이고 여기에서는 숫자점을 바탕으로 해서 악보를 제시한 예시입니다. 그러면 마디 4에 기역 니은에 반드시 추가해야 할 음을 한 가지씩 쓰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영문명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문제가 정말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2020년 기출문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를리오즈의 멀리 간 사람 이걸 조은기만 악보이고 이거를 가곡을 모노디 양식으로 편곡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이거의 의미를 물어봤고 이거의 의미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거꾸로 물어본 거죠. 이때는 얘를 주고 이 숫자를 쓰라고 한 거고 그쵸? 여기에서는 숫자를 주고 이걸 쓰라고 한 거. 요렇게만 다르고 문제는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6, 7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베이스로부터 6음인 거고 여기는 이 베이스로부터 7음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로부터 5 위에 음을 연주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6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음은 7음과 여기에 7도 위에 음인데 지금 여기 샵이 있으니까 요건 실수만 안 하시면 F 샵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6이니까 여기는 이 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한 학생이 산조 가야금 연주를 위한 창작곡 악보이고요. 그 다음에 산조 악보입니다. 나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산조 조현법을 위한 악보입니다. 자 그럼 창작곡 연주와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에 따라서 쓰라고 했는데 자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문제를 잘 읽고 문제의 단서를 잘 보라고 했고 자료를 잘 해석하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출제자는 여기 이거는 오른손 연주인데 얘는 오른손으로 연주를 해요. 얘는 왼손 연주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요렇게를 저음에서 고음으로 글리산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기역에 해당하는 가야금 주법의 일단 명칭을 쓰라고 했죠. 요거의 명칭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르릉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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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이 드르릉당당이 다다당 다다당 이게 되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소리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이 주법의 명칭을 쓰라고 했어요. 자, 요거의 명칭은 요건 정말 여러 번 문제를 냈어요. 문제풀이반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보시면 이거는 사회 모의고사의 1번 문항인데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주하느냐. 그럼 지금 요만큼이 기출로 문제가 나온 건데요. 얘는 이렇게 소리 냅니다. 다다당, 다당. 얘가 이렇게 남이 되는데 이거는 연튕김이라고 하는 게 요거 이제 우리 답이고요. 이걸 이제 좀 자세하게 물어봤으면 손가락 번호까지 같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소지로, 그 다음에 무명지로, 그 다음에 장지로, 그 다음에 식지로 이렇게 해서 튕겨서 냅니다. 그래서 왼쪽과 같이 기보된 것은 오른쪽과 같이 튕겨서 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주자가 보통 여기 12현이면 이거 이제 어떻게 조율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것도 파이널 콕콕에서 내드렸었는데 지금 요게 교과서 문항이에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이 개방현이 이렇게 준다는 거는
일단 줬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문제를 냈냐면 4개의 음을 바꾼다고 했어요. 새롭게 조연을 해야 된대요. 나에서. 그러면 청둥지의 음을 높였대요. 자, 그러면 청둥지의 음을 어느 음으로 바꿨을까요? 지금 근데 요 저음에서 고음으로 글리산도를 해서 청둥지의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가 아니라 요거 지금 청흥둥을 가지고 잠깐만요. 소리를 내는데 얘를 바꿔서 지금 소를 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도로 바꾸고, 왜냐면 여기 지금 지를 올려서 도로 바꿨다고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높은 음자리표인 거 아시겠죠? 여기가 높은 음자리표고 여기가 높은 음자리표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지금 낮은 음 쪽에 반주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낮은 음 쪽에 소리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음을 가지고 이걸 내고 있는데, 지금 이걸 내기 위해서는 미,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얘를 도로 바꿔서 도, 그 다음에 미, 요렇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소리내기 위해서는 얘가 미여야 되고요. 그러면 얘를 미로 올리고, 그 다음에 얘를 라로 올리고, 얘를 도로 올리면 요 소리가 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미라도, 자, 요게 미라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라도미는 미라 도 미, 이렇게 되면 이거를 다 연주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글리산도 연주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얘네를 3개를 디디딩 해서 연주를 한다는 거죠. 글리산도로. 그리고 연주자가 지금 이쪽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12현 쪽에.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는 여기 요 3줄을 드르릉 해서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우리가 이런 식의 문제들은 이걸 개방현으로 연주하기 위한 구음을 여기에서 적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튕김에 대한 부분을 문제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에서도 역시 요거를 어떻게 연주할 건지 각각,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태, 배남, 나라랑, 낭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손가락 번호는 이런 식으로 연튕김으로 연주하는 것을 역시 이제 풀이반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우리가 연튕김, 그리고 나머지 하나 바꿀 음은 흥을 바꿔야 하는데요. 자, 여기 관련 문항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연주자가 여기 12번 줄 쪽에 앉아 있고요. 이렇게 드르릉 해서 아까 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음들 중에 어떤 음을 수정해 줄 수 있는지. 근데 이 안족을 바꾼다는 개념을 주는 문제가 바로 이제 평조에서 계면조로 변조할 때는 안족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를 안족의 위치를 바꿔서 조율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 관련 문항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4번 볼게요. 4번은 우리나라 향토민요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가와 동일한 민요. 그러면 이동도로 읽어야 하죠. 그래서 라도 라솔미, 그 다음에 라솔미 나옵니다. 기출문제도 유사문항 레도 라솔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라도 이렇게 상행할 때는 소를 안 거쳐서 가죠. 이것만 보면 우리는 메나리토리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유사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다 이동도로 읽으셔야 돼요. 이동도로.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여기 다가 여기가 도라솔미 나오죠. 라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렐레 도도 도라솔미. 자, 이건데 이거는 뭐 유사한 문항들을 너무 많이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메나리토리에서 요 진행상의 특징을 문제풀이반에서 살펴봤고, 파이널 곡곡에서는 교과서 정리로 요렇게 역시 요 진행상의 특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은 2022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대화입니다. 자, 이 교사들의 대화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육과정에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했더니 비대면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때 그런 문제가 좀 발견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 이 평가에 대해서 이 비대면 교육과정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자기평가랑 동료평가를 적절히 포함해서 뭐와 뭐의 상호작용, 뭐뭐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들을 해서 학생과 상호작용 하라고 하는 부분을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부분 얘기했냐면 일정 기간에 걸쳐서 수행을 통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는 작품을 완성해가는 방법. 자,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뭐 이건 어렵지 않게 다들 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한 게, 그래서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해서 적절하게 상황에 대해서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그 음악적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여기 이 문제도 여기 블랭크로 과정 중심 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라. 그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여기 수행 결과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들은 다 과정 중심입니다. 그 과정 중심을 학생이 스스로 보완하고 내용을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총체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태블릿 PC 같은 것들을 활용해라.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교육과정 자체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과정중심 평가에 대한 부분을 학생의 발달에 따라 그 과정과 결과를 평가를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널 코콩 문항을 보시면 스스로 목표를 세워서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체크리스트와 연습 일지와 포트폴리오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로 상호평가, 자기평가 등을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라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을 평가하라는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요 문항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답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아까 여기 기억은 포트폴리오 키워드 잠시만요. 가의 여기가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여기가 오타가 있네요. 이거는 학생, 그 다음에 니은이 포트폴리오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이거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니까 그 다음에 수행 과정을 중심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할 학생 포트폴리오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에 대한 부분과 이게 교육과정과 연계된 부분을 그대로 그냥 대화로 바꿔서 낸 문제라고 저는 이 문제를 평가에 대한 교육과정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번 보시면 이것도 선생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시험 끝나고 이게 뭔가요? 여기서 복합선율선이라고 하는 부분. 근데 선생님들이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이 개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성부가 이렇게 두 개로 가다가 지금은 이성부로 가다가 한성부로 나오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보라고 했는데 모차르트 이 피아노 소나타 론도 중에 네 번째 등장하는 주제의 악보입니다 하면서 일단 조성을 B플랫 메이저라고 줬고요. 그런 다음에 기억과 니은 그러니까 114에서 118마디까지 해서 기억과 니은에서 지금 복합선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거를 만약에 이 단어가 약간 튕긴다라고 생각하면 복합적인 선율선이라고 풀어서 이거를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성부로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단선율로 바뀌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은 어떤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힌트를 얻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형태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상행하거나 하행하는 음들이 하나의 선율로 그러니까 그 출현에 상관없이 같은 음이 머물러 있는 경우와 순차 진행하는 두 개로 성부가 분할해서 들리는 경우.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개를 두 성부적으로 기보를 하기는 했으나 사실은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도 보시죠. 이렇게 되면 지금 얘는 얘와 얘로 가까운 애들끼리로 우리가 선율을 인지한다. 그래서 근접성의 원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건 음악 이론에서 나온 부분이기는 하지만 음악 심리학적인 다루었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개가 지금 여기 중에서 복합 선율로 다르게 다르게 파악이 되는 거는 여기밖에 없고 여기는 다 성부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 두 성부는 각각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다르게 진행되는 거는 정말 요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마디를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료를 잘 쳐다보면 이 자료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 공부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유추를 해서 문제를 푸는 유형이 아닐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9부터 123마디까지 으뜸화음으로 분석될 수 있는 마디를 쓰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리고 대위적 기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보시면 여기가 요 선율이 옥타브 아래에서 모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선율이 옥타브 위에서 역시 똑같이 모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이러한 대위적 기법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위 용어를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명은 방금 한 것처럼 이거가 여기에서 8도 아래에서 모방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에서 8도 위로 모방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직행 캐논이라고 교과서 문제풀이반에서 교과서반에서도 얘를 다뤄봤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에서도 다뤘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 뭐 8도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동일한 선율과 음가로 모방하는 모방 기법을 직행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한 어떤 그 캐논 기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대로 가기 캐논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8도 모방이라고 한 부분도 답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모방을 한 거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모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체가 으뜸화음으로 분석될 수 있는 마디를 고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말하자면 얘가 지소금이라고 하는 비화성음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모두 1도 화음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B플랫 장조라고 하는 앞에 조성을 줬고, 그리고 여기에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주제악보라고 했기 때문에 주제는 보통 그 기본 조성을 그대로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B플랫 장조로 보고 여기에서 B플랫으로 분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건데, 이거가 지소금이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고려를 해주셔야 이렇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자, 6번까지 보셨고요. 7번 보시면 베토벤 현악 사중주 제4악장의 일부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답하세요 했는데요. 자, 이 원곡에서는 증육화음이었는데 사보 오류로 임시표가 누락이 됐어요. 증육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음을 고쳐야 할까요? 자, 요거는 뭐 난이도가 굉장히 뭐 높지 않은 부분이죠. 자, 그래서 요거 기억에서 증육 화음이 되도록 하기 위한 부분을 살펴보면 C에서 C 샵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증육 화음에 대한 개념을 아는지 이런 것들 묻는 문제들을 모의고사에서 다뤄봤었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에서 딸림 화음의 기능. 자, 제가 그 화음의 기능에 대한 거 앞에서는 으뜸 화음을 찾으라고 했고 여기서는 딸림 화음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화음 진행과 관련해서 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 니은과 디귿 중에서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뒤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가 몇 도가 되냐 하면 2도의 반감칠 화음의 이전위에서 5도로 반종지하게 돼요. 그래서 2도의 5, 6으로 나오는데, 근데 요거는
얘가 파샵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이거에 대한 2차적 도미넌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잠깐. 근데 일단 여기가 그래서 도미넌트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뭐가 나오게 되냐면 탄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성 진행상 봤을 때 여기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반종지가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종지에 관한 문제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화성적인 종지와 여기는 으뜸화음이죠. 여기는 으뜸화음이고요. 1도가 되고 여기는 반종지가 됩니다. 그럼 여기 앞에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가 도미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긴 도미넌트 탄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도미넌트 탄익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도미넌트 탄익으로 파악을 해서 이 전체적인 그 하나의 프레이즈가 마무리되는 부분들에서 종지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거를 앞에 나오는 여기는 보통 서브도미넌트가 나오고 도미넌트가 나오고 그 다음 탄익이 나오죠. 이런 전체적인 화성적인 흐름에 따라서 진행을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임용 이 올킬에서도 이런 부분에 그 종지에 관련된 부분들, 종지의 종류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화음의 기능에 대한 거를 쓰는 문제가 2015년에 이런 식으로 다루어졌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팔레스트리나의 미사곡 교황 마티첼리 중 아마데우스 중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 가사 붙이기 방식이 다른 부분을 쓰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가사 붙이기를 묻는 선율 가사 붙이는 방식을 물어보면서 멜리스마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다들 푸셨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여기가 멜리스마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역 칸투스 성부 사이의 모방, 그리고 테노르, 니은과 테노르 이의 성부에서 나타나는 모방 사이에 모방의 시간 차이가 있어요. 자, 이것을 비교해서 설명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온 다음에 기역과 그 다음에 칸투스에서 나올 때는 지금 두 박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그 다음에 테노르에서 나올 때는 미젤에 나오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시간차가 8박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라고 하는 모방과 모방이 그 시간 그거에 어떤 시간차를 두고 모방을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하라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계류가 불협화 음정이 으로서 해결될 때 계류 해결의 장시금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시금의 이름을 쓸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요거도 지금 보통 이제 16세기 대위에서 계류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장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문제에서 역시 요거에서는 모의고사반에서 다루면서 이 가 악곡에서 이 음악적 관습을 기준으로 해서 비화성음의 종류를 적고 이 비화성음이 쓰이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물어봤는데요. 자, 요거는 요렇게 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치원의 향악자병 오수 그 중에 일수인데, 자, 여기 나는 민간 연희 중 하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멀리 서역에서 자, 이렇게 되면서 머리를 흔들고 꼬리마저 휘두르니 인덕에 익숙하고 웅장한 기상이 참으로 온갖 짐승의 어른이네. 자, 이거는 사자를 묘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시험
잘 모르겠으면 시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시가 들어갈 제목을 쓰고 그 다음에 원문이 수록되어 있는 문헌명을 쓰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문헌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문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금 번역을 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어디에서 수록이 되어 있느냐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기뻤다고 어떤 선생님이 이게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근데 찾았다. 그리고 기억과 나는 동일한 동물의 탈을 쓰고 노는 연희입니다. 그러면 이게 동물의 탈을 쓰고 논다 했으니까 여기 지금 함경남도 지방에서 정월 대보름에 하던 놀이이고, 자, 이런 거랑 같이 거행되고 퉁소장구 이런 걸로 반주하고 동물의 탈을 쓴 연희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함경남도 지방에서 정월 대보름에 하던 놀이, 우리 이거 마지막 파이널 콕콕에서 이렇게 다뤄봤죠. 정월 대보름에 사자탈을 쓰고 사자탈을 쓰고 쓰던 놀이로서 사자에게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고 잡기를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행사로서 함경도에서 했던 놀이가 뭐예요? 북청 사자놀이입니다. 북청 사자노름이라고 하셔도 답이 맞고요. 퉁소로 힘찬 가락으로 연주를 하죠. 이게 민소각 파트 파이널 콕콕 1번 문항이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매우 반가우셨다고 했던 문제 중에 또 하나이고, 그 다음에 동물의 탈을 쓰고 노는 기억과 나는 동일한 동물의 탈을 쓰고 노는 연희인데, 이 연희의 이름을 쓰고 니은은 무엇을 하는 행위인지 쓰세요. 그러면 잡귀를 쫓고 마을의 평안을 비는 행위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가호호 방문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놀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이제 북청사자놀이에 대한 거는 문제풀이반에서도 이렇게 다루어 봤었고, 그 다음에 파이널 콕콕 국악편에서 서역 지방의 사자놀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산예. 이거 말고도 사실은 문제 여러 번 다뤄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거를 마당발이나 지신밟기로 어떤 행위냐고 했을 때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집안의 평안을 비는 행위까지만 쓰셔도 맞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당발이와 같은 행위이다. 이게 키워드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거는 채점되는 거 보고 우리가 어떤 행위입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목적어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잡아먹는 신용을 합니다. 그럼 무엇을 하는 행위입니까? 이것도 역시 이거의 어떤 의식의 맥락을 묻는 문제였죠. 그래서 올해 맥락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맥락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의미로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순조, 무자, 진작, 의궤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요 의궤에서 향학정제의 그림입니다. 이거 딱 보면 화문석 깔고 하고 있으니까 뭐겠구나, 춘행전인 거 알 수 있죠. 효명세자가 지은 한시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이 정제의 악보의 일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악보, 우리가 요 악보는 사실 이거를 다룬 문제는 정말 많은데, 이게 뭐냐면 평초해상이잖아요. 그쵸? 그럼 평초해상에서 여기가 쌍편고요로 나오니까 쌍편고 요로 나오고요. 그쵸? 요거 묻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령이 부르는 노래, 이거는 창사, 이것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죠. 그리고 노란색 앵삼을 입습니다.
이 복색이 상징하는 바, 이것도 역시 맥락을 묻는 문제로 나왔네요. 그쵸?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파이널 곡곡에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일단 반주음악 물어봤고, 그 다음에 아침에 봄날에 노래하는 꾀꼬리를 무용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문석에 앵삼을 입고 화관을 쓰고 그 다음에 옷에 칸삼을 양손에 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파이널 곡곡에서 역시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 물어봤고 얘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 춤추는 도중에 요거는 모의고사반에서 물어봤었네요. 그쵸? 이 다학정제 비교하면서 요 춤추는 도중에 기녀가 부르는 창사, 이 노래를 뭐라고 하느냐, 기녀가 부르는 노래, 이거를 창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여기 기녀라고 나오지 않고 여기서는 여령이라고 나왔죠. 여령이 부르는 노래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에서 반주되는 모음곡의 1장입니다. 모음곡의 곡명,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평조해상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억에 들어갈 장구 구음,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역시 장구가 상편고요 파트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장단론에서 이렇게 요거 묻는 문제로 나왔죠. 평조해상에서의 박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어디까지가 쌍편고요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까지 우리가 문제를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11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조 해장대왕실록에서 기록된 원구의 약보입니다. 원구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는 궁중 재래의식에 편성되는 악기입니다. 자, 그러면 악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북통 검은색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악기를 어떤 검은색 쓰는지 붉은색 쓰는지 이거 물어봤는데 검은색을 쓰는 이유를 제래의 대상과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미를 묻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원구에서는 북통을 검게 칠한 뇌고와 뇌도를 씁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원구라고 하는 천신제는 원구인데요. 이게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에 대한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억에서 설명 제시하고 있는 악조명 그 다음에 니은에 율명을 쓰세요 했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끼셨을 문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엔 난이도가 좀 있는 문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궁을 주고 그 궁을 중심으로 해서 상일, 상이, 상삼, 하일, 하이, 하삼, 하사, 하오를 따져서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일이라고 하면 이거를 뭘로 기보를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거든요. 자, 이 문제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심플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서 협종조, 협종위우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사실 어떤 논문에서 똑같이 나온 설명을 제가 찾아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논문에서는 자, 신제악보의 협종조, 협종우위 이게 지금 원구 아헌의 선위지악의 음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협종이 우가 되게 하는 거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음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이 무대 협이 돼요. 자,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려면 얘는 계면으로 이거를 따져준 거예요. 계면조로. 그래서 여기 협에서부터 협유 그러니까 계면조라고 하는 부분은 이 아헌에 이게 이 곡이 뭐라고 나왔냐면
원구의 악보의 일종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아헌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선위지악이라고 악곡명이 나왔습니다. 아헌의 선위지악.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고 이 내용은 이 논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음계는 얘가 우라고 위, 우, 협이 우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이 협종 우위, 즉 협종이 우가 된다 했고 궁이 치우보다 낮은 음이어야 한다는 제한점 때문에 이 음계는 협종 우 계면조가 됩니다. 일단 얘가 계면조라고 그러니까 이 논문은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요. 이것만 보고 자료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협종조. 근데 협종 위 우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협종이 궁이 되고 협종 위 우, 즉 협종이 우가 된다 했고 치우보다 낮은 의미여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협종 우 계면조가 된다. 그러나 일단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음역상 다음과 같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얘가 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하오가 되고 그러면 얘는 청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악기의 음역상 얘를 살펴보면 이거는 제가 그냥 논문에서 인용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시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하나만 알고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세조대 소각 원구학의 영신 희문과 아언 선위는 현행 종묘학의 이 모태평 정대엽과 같이 평조 계면조의 두 선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협종 치평조, 협종 우 계면조로 되어 있다는 점이 분명하여졌고,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협종 우 계면조라고 드리면서 이제 협종 궁 계면조라고도 드린 거는 지금 요거를 중심으로 답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본 임용 정도의 수준이라면 협종조로 되어 있는 그리고 아헌의 그 선위지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일단 계면조라는 것을 파악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협종조라고 되어 있는 이 음을 중심으로 해서 계면을 따져보면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니까 하일, 요 아래쪽으로는 대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뭘 고려해서 답을 쓰라고 했냐면 음역을 고려하여 답을 한자로 쓸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지금 관악기에 그 음역을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요거를 우리가 요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청대려 하일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가장 변별도를 고려해서 낸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닐까, 요 파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코다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그대로 다뤄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과 이 부분에서는 교수법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지도 방법에 대한 설명인데, 자, 지도 원리에서 타닉솔파와 그 다음에 슈베이의 무슨 체계, 그 다음에 자크달크로치의 신체 움직임을 적용한 가창교수법을 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기르기 위해서 교수 방법으로 손신호를 썼을까? 음사다리, 음기둥 이런 거는 무엇을 기르기 위한 것일까? 하는 부분 역시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렇게 보시면 손신호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슈베의 그 손기호가 사용한 리듬 읽기가 슈베가 사용한 리듬 읽기, 그리고 그 영국에서 타닉 그 줌 솔파 체계를 사용한 커웬의 손신호 이런 것들을 사용한 지도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리듬 읽기 음가 음절 지도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살펴봤고, 이 마음속으로 노래하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청 훈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살펴봤어요. 결국 키워드인 리듬 음절, 내청력,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또 하나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용어는 손신호 체계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잠시만요. 기억에 들어가는 게 리듬 읽기인 거죠. 네, 리듬 읽기. 자, 그리고 니은에 들어가는 게 아까 내청력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조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동도로 부르게 되는데, 이동도로 부를 때 양손으로 손을 바꿔서 한다는 거 알려드렸었죠. 자, 여기에서 공통음을 기점으로 연주하는 손을 바꾼다라고 하는 문제로 문제를 드렸어요. 조가 바뀌는 부분을 지금 문제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손 모양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리을에서 제시해야 할 손 기호의 위치와 모양을 글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양과 그 다음에 그 두 손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고려하면, 지금 위치는 같으나 두 개가 같은 위치에서 그러나 손 모양은 다르게 이거겠죠. 그래서 손 모양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보면 라의 디귿, 라의 모양과 같은 위치에서 한 손은 주먹을 둥글게 말아서 도의 모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앞에서는 라의 모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손을 말아서 도의 모양을 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모두 적용한, 역시 똑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2번까지 문제 A 파트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B 파트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